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9K를 하회를 해서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29K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우 지수가 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요. 2022년 4월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다우 지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우 지수에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 건요. 지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들이 침체 국면들을 보여줘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전혀 반대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예측치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절대적인 기준치죠. 50에도 거의 근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다소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왔는데, 어제 발표된 지표에서는 오히려 이전치를 크게 하회하고 예측치도 하회를 하면서 오히려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전미활동지수, 국가활동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를 하회를 하고 있고 예측치는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호의 어떤 강도가 크지 않다 보니까 좀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상당수가 거의 71%가요.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50%보다 더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제학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들 예측을 했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요,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이런 낙관론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최근의 수치들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또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신호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상 가능성이 98.3%로 사실상 확정 상태이지만 9월 FOMC 회의에서는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열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성명서,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바로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 PCE 지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29K 밑으로 하회를 했다가 다시 29K를 뚫고 올라와서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29.1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여전히 중요한 지지 구간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요,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좀 새로운 패턴들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격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낼지에 대해서 홀더분들은 좀 더 주의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해서 2%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5% 이상 하락을 했네요.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솔라나도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알트코인이 있는데, 네, 도지코인입니다. 3.7%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촬영 시간 기준으로 49.9%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5단계 하락을 해서요, 50으로 중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럼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매수벽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29K 밑으로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는데 지지 구간 매수벽이 29K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반등을 하고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매수벽 같은 경우는 28.5K 부근에 좀 진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벽의 경우는 지금 30.4K에서 좀 옅게 하나가 형성되고 있고요. 가장 진한 매도벽은 여전히 31K, 31.5K, 32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큰 변동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 주황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이 녹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 가격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는 이 녹색 고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워낙에 규모가 작은 고래다 보니까 이 가격의 반등을 크게 이끌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라색 규모의 고래였으면은 굉장히 가격이 좀 더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황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어제의 상황들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30.2K 부근에서 거래가 되다가 어제 이제 29K 부근, 29.1K, 2K 부근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111만 BTC가 손실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에 집계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 대비 수익률도 70.4%로 지금 크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장기 홀더들은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의 집계를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공급량이 지금 14.5밀리언 BTC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공급량의 거의 75%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장기 홀더들의 어떤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이끌어온 거는 장기 홀더들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격의 변동성과 가격의 상승을 더 견인했던 거는 단기 홀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롱텀 홀더와 숏텀 홀더를 가르는 기준은 155일에 있거든요. 155일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숏텀 홀더, 단기 보유자라고 하고 155일 이상을 롱텀 홀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숏텀 홀더 비율이 계속해서 또 늘어났습니다. 이 숏텀 홀더들의 거래소 유입량 비중이 무려 82%까지 치솟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5년간 몇 퍼센트 정도였냐면 55에서 65%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곧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리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어떤 사건들과 여러 가지 어떤 고래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반전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이낸스 관련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기사를 내보냈냐면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인 창펑 자오가 2019년 바이낸스 US 출범 당시에 비트코인 거래 일부가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언급했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 바이낸스 US 출범 당시 첫 1시간 동안 거래된 7만 달러의 비트코인은 외부 트레이더가 아니라 내부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워시 트레이딩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보도가 나온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바이낸스를 둘러싼 이 규제 위험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재부각을 시킨 거죠. 지난달에 이미 SEC가 바이낸스가 거래량을 부풀렸다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실화되면은 규제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세 가지 이유, 비트코인이 하락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하나의 결정타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한 분석들이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건 거시경제의 영향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화정책이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침체가 오게 될 것이고 이거는 비트코인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경제 건전성도 지금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다른 자산들,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의 랠리를 보이는데 왜 비트코인만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그런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고 모든 자산들 중에서 선행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산 시장들보다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두 번째 요인은 대규모 투자자들, 즉 고래들이 중앙화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유입시키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7월 24일 어제죠. 비트코인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이 전체 거래량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1년 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분석들을 해드리면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어차피 다 세력의 장난질인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들에 의해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가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력도 뭔가 노림수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뭐든지 세력의 장난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그러면 세력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을 좀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낸스에 대한 어떤 뉴스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또 퍼드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의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미국 규제기관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에서 패했는데 항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다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게리 겐슬러는 24억 달러를 코인 단속에 사용하겠다면서 예산을 증언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라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죠. 거기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보유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 역시도 지금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요소들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적대적인 규제 환경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특히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을 할 것이고 반감기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코인쉐어스 주간자금 흐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4주 연속으로 유입량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순유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1,300만 달러가 유출됐고 BTC 하락에 베팅하는 숏 BTC 투자 상품에서도 55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상품에는 660만 달러가 오히려 순유입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지코인이 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도지코인과 시누이바 같은 코인들이 지금 소셜 볼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빨간색이 도지코인인데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코인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의 주범은요, 무조건 일론 머스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지코인을 좌지우지할 만한 다른 소스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할 때마다 가격이 반응을 했고요. 이번에는 트위터의 로고를 이제 X로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토큰포스트라는 매체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에게 X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칼럼을 써놓은 게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X라는 명칭으로 바꿨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들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위터가 완전히 2.0으로 새롭게 시작이 됐을 때 여기서 도지코인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제 옵션에서 비트코인은 소스 코드에서
상황에서 제외를 했지만 도지코인을 여전히 남겨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도 또 도지코인 파이팅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은 어떤 반응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보상 체계가 굉장히 부족해서 어떤 상승의 요인이 없다라는 의견들까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판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 기사들만 보고요. 기술적인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리플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나눠지는데요.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의원들로 하여금 다급함을 느끼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 입법 경로를 더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판결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의 보호과 기관 참여에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중요한데 이거는 어떤 특수성, 독특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 다 리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관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관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29.5K가 지금 뚫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50 SMA까지 내려온 겁니다. 빨간색 선에 딱 터치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딱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가격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가격이요, 지금 파란색 선인 22MA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여전히 31K까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50 SMA를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27.5K까지 하락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26K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와 매도세가 어떤 게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거 관찰하시고요. 이 가격대를 보시면서 또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보면요. FX 프로의 알렉스 쿱치케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약세 압력이 심화될 경우에 다음 주요 지지선은 27,000달러 레벨이 될 것이다. 아까 가격대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하회하는 모습들인데요. 자, 이 구간이 되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저점과 200주 이동 평균으로부터 시작되는 상승형 채널의 하단 경계선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트뱅크의 하세가와 유가라고 하는 분석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좁은 범위 내에 머물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범위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요일날 발표되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를 봐야지만이 좀 더 가격의 항방이 뚜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연준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와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금리 인상의 중단을 서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와도 의견이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은 한번 인플레이션이 재발되는 역습을 당한 적이 있어요. 1970년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DNA 이상의 지금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연준이 쉽사리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